네, 지금부터 서울시장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관련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오늘 면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방금 전에 김현덕 국토부 장관님 뵙고 몇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평행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주 강한 톤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한 아파트 부지로의 전용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이 용산공원만큼은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지뢰 공간, 여가 공간, 그리고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의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본체 부지에 대해서 그 일정 부분이라도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것을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그리고요. 용산에 대해서는 용산공원 부지 인근의 산재 부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논의를 해보자는 일종의 저로서는 절충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캠프 킴 부지라든가 경리단 부지라든가 한국은행 또 외교부 주차장 부지 이런 그 몇 가지 부지 며칠 전에 권영세 국회의원님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런 그 근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통 대책이라든가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 기반 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역제안을 드렸습니다. 아마 검토를 해주실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외에는 질문 있으시면 네, 그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손 들어주시면 네, 저기 YTN 양희석 지사님. 안녕하세요. YTN 양희석 기자입니다. 엊그저께 그 권영세 국회의원 끝나시고 백분하실 때 기자들한테 말씀하시기로 아직 그 정부의 정확한 그 용산공원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입장을 들은 게 없다. 듣고 서울시의 분명한 입장을 이제 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오늘 대화에서 어떤 정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들으신 게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지금 세우실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용산공원 본체 부지 내에 어떤 부분을 주거 용도로 전용할지에 대한 말씀은 끝까지 특정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차례 여쭤봤는데요. 도대체 어느 부지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이냐 여쭤봤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그 정리된 입장은 없다는 게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교 숙소 부지라든가 군인 아파트 부지라든가 방사청 부지라든가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어린이 정원 부분이라든가 병원 부지 부분이라든가 몇 가지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지는 아직도 고민 중이다. 이런 정도의 입장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그에 상응하는 입장을 정리하기가 아직은 좀 어렵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뉴스원의 김종윤 기자님. 시장님, 지금 상황에서 저쪽에서는 무조건 강행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특별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 만약에 정부 여당이 강행을 할 경우 어떻게 시장님은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글쎄 국회에서 법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법안을 개정을 한다든가 하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그것을 막을 힘은 없죠. 그러나 저는 적어도 이 서울 시민 사이에서는 용산공원 부지와 같은 이런 확보하기 힘든 녹지 면적을 공원화해서 시민들의 100년, 200년 후에 세대까지 물려줘야 할 삶의 질의 공간으로 유지, 관리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많은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가 아마 혹시라도 정부 여당이 법 개정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한계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 한창호 기자님. 예, 매일경제신문 한창호입니다. 저 청와대에서 그 이전에 서리풀 그린벨트 푼 거 관련해서 시장님이 거기는 젊은 층이 선호해서 그린벨트를 풀었는데 같은 논리인데 왜 용산공원에는 반대하냐 이런 목소리로 비판을 한 게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둘째로 민주당에서 그 오세훈 시장님이 재개발 재건축만 신경 쓰고 다른 대안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으로는 3, 4인용 뭐 5구나 8사주택이 가족용으로 공급되는데 1, 2인 청년주거 대책은 없다라는 얘기도 비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부 보도에서 뭐 청와대 발로 설명을 그렇게 들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젊은 층이 선호해서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를 했다. 저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당시에 동의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미래집을 비롯한 실혼부부들에게 주택 마련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동의를 했고요. 실제로 한 2만 가구 정도 공급될 수 있는 분량 중에 11,000가구가 미래집으로 상정이 돼서 일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아마 지켜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린벨트 보존과 아울러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도 국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전제하에 훼손된 지역에 한해서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를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다는 판단을 당시에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면서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점을 엊그저께 국무회의에서도 분명히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렇기 때문에 청년주택, 청년 안심주택을 비롯해서 청년주택을 서울 시내에 많이 공급하는 것에 서울시는 정말 많은 열정을 가지고 진심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선거할 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약 7만 4천 호의 청년 전용 청년 안심주택을 비롯해서 원룸, 기숙사 형태, 공유주택 형태, 각종 형태의 청년들이 쓸 수 있는 1, 2인 쓸 수 있는 주거를 공급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 계획은 지금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안심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 동안 통산 저희가 한 3만 가구 정도 제 임기 중에 한 3만 호 정도 공급을 했고요. 그 전에 것까지 합하면 아마 지금 3만 4천 호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3만 호 정도 공급을 했고 앞으로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제 임기 중에 한 17,000호 정도를 추가로 공급하는 것이 계획이고 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전혀 모르는 청와대 어떤 관계자가 서울시는 1, 2인에 관심이 1, 2인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청년주택에 관심이 없다. 혹은 정치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최근 들어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의 정책을 잘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질문하실 분 계속 손 드시는데 한국경제 박종필 기자님. 네, 시장님 오늘 그 한국경제신문의 박종필 기자입니다. 오늘 용산 공원 외에도 저기 용산 국제도시에 몇만 가구를 공급할 것인가 이것도 좀 쟁점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요. 오늘 이것도 좀 논의가 있으셨는지 궁금하고. 용산 국제업무지구요? 예. 그리고 저기 뭐 1만 가구를 한다, 뭐 8천 가구를 한다, 아직도 지금 설왕설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오늘 좀 오랜만에 회동하셔서 좀 그 얘기도 있었는지 궁금하고 이 용산 개발 외에도 오늘 좀 다른 의제가 논의된 게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도 뭐 길게 논의는 못했는데 지난번에 논의된 걸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저희는 8,000호가 서울시의 입장이었고 국토부는 10,000호. 그래서 그 사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혹시 이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권영세 국회의원님과 용산의 지역구이신 권영세 국회의원님과 용산구청장을 직접 좀 장관께서 만나고 절충안 마련에 대해서 한번 타협안을 제시해 보시면 서울시는 그에 걸맞는 지원을 해드리겠다 이렇게까지는 국토부 장관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그 두 분을 만나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마 두 분이 아주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신 걸로 오늘 얘기를 들었고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좀 더 논의를 지속하자 하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 그런 주문을 좀 했습니다. 국토부에 지금 현재 용산 공원에도 그렇고 청년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정작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안을 내놓는 것보다는 진짜 청년들이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느낄 것은 대출 제한 해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한계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 대상 주택의 가액을 예컨대 9억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그 다음에 그 대출 한도를 한 6억 정도로까지 높여서 실효성 있는 대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을 겁니다. 이거는 국토부 재량이니만큼 국토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먼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취지의 요청을 드렸고요. 또 비아파트 전용 이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 대상을 아파트로 확대를 하고 한도를 4억에서 8억으로 상향 조정해달라 하는 취지의 건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요거는 국토부가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금융위와 협의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부의 건의를 하는 마당이니까 금융위와 잘 협조하셔서 이렇게 대출 한도를 높여주면 아마 당장은 청년들에게 가장 좋은 주거 사다리를 마련해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미리네 집 공급 확대에 대한 법령 개정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장기전세 주택 입주 자격 세부 사항을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좀 주시면 이것도 저희가 미리네 집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청년들에게 희소식이 될 거다. 또 청년 안심주택 사업이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허브의 보증보험이 너무 까다롭다. 그래서 보증보험이 안 돼가지고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좀 국토부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서울시가 청년 안심주택을 공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 하는 말씀도 드렸고 또 사회주택의 경우에 허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좀 완화를 해서 이것도 똑같이 공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도와달라 이런 취지의 건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하면 지금 저 용산공원에
법 바꾸고 뭐 토양 오염 문제 해결하고 교통 문제 대책 세워서 해결하고 착공하고 지으려면 이 정부 내에 착공할 수 있는 게 거의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아마 많은 그 전문가들도 그 점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서울시와 국토부가 마치 무슨 뭐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실효성 있는 청년들을 진정으로 바로 위할 수 있는, 바로 그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뭔가 성과가 나는 그런 만남이 되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특히 엊그저께 국무회의에서 제가 논의 제기를 했던 3가지 사항, 조합원 지위양도 3년 한시 완화, 그 다음에 재개발지구의 경우에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거. 이거는 공공에서 하는 그 사업의 경우는 1.3배까지 이미 풀려 있는 거거든요. 공공권은 1.3배까지 해주면서 왜 민간권은 1.2배까지도 안 해주냐. 이거 꼭 풀어달라. 그 다음에 임대주택 비율도 좀 융통성을 두어서 경제성이 좀 더 생길 수 있도록 하면 정비 사업이 좀 속도를 낼 수 있겠다. 이 말씀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네, 제가 진행하다 보니까 이 양쪽이 좀 사각지대인데 저기 임성혁 기자님 계속 드셨다고 하는데 질문해 주시고 아까 저기 파이낸셜의 권준호 기자님도 계속 드셨나요? 그게 두 분이 순서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임성혁 기자님 먼저. 네. 저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청와대는 그 시장님의 반대 입장에 이제 공급을 막아서 좀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는 정치 계략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그리고 또 계속 제가 질문 드리는데 그 대통령은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 이제 규제를 풀어주면은 집값이 상승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통령은 이제 2022년부터 공급 절벽이 시작돼서 그러니까 사실상 뭐 오세훈 시장님 임기 이후에 인허가 물량이 그러니까 줄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 시장이 정치적인 입장으로 주거 공급을 게을리한다 이런 식의 음해성 주장에 대해서 제가 굳이 반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냥 웃고 넘겨야 될 이야기지. 뭐 그런 식의 음해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저는 뭐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서울시의 이 주택시를 비롯해서 주거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들으면 아마 기절초풍할 얘기일 겁니다. 거의 매일 동료를 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빠른 속도로 많은 주택을 공급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까를 매일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독려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을 밤잠 못 자고 일하도록 정말 이 업무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사악한 사람들이 정부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속가내야 됩니다. 그런 식의 시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면 정말 천벌을 받을 일입니다. 그 정도 얘기하고요. 22년도부터 서울시의 인허가 물량이 줄었다. 주택 공급이 줄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방향에서 요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 비아파트라고 그러죠. 빌라라고 그러죠, 보통. 빌라 공급량이 많이 줄었죠. 이건 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첫째 원인은 그때 있었던 그 깡통 전세, 다시 말해서 전세 사기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한때 사회가 아주 들끓었죠. 그 이후로 빌라는 위험하다라는 공감대가 청년들 사이에서 특히 생겼고, 그래서 빌라를 공급하던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뭐 분양도 임대차도 어렵겠다는 생각 때문에 인허가 신청 자체가 급감했었습니다. 뭐 다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 저 부동산부에 근무하셨던 언론인 여러분들은 다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히스토리입니다. 그것이 일단 인허가 물량이 주는데 결정적인 바탕이 됐죠. 두 번째는 거기에 더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1년도에 발발했습니다. 그 직후에 국제 원자재 가격이 다 오르고 건축자재 가격이 올랐던 건 전 세계적인 공통의 현상이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죠.
거기다가 또 코로나 때 돈이 많이 풀리면서 인건비가 많이 올랐죠. 또 건설 현장에서도 주 5일 근무가 되면서 원가가 많이 상승했죠. 다 아는 겁니다. 이거 경제를 하신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건설 원가가 대폭 순식간에 오르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생산성이 맞지 않아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신규 물량에 착수하는 일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것이 이제 인허가 물량이 줄어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다 아시다시피 박원순 시장님 때 무려 34만 호가 공급될 수 있는 분량의 389군데의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정말 뭐 상상 초월의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 물량들이 34만 호가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지금쯤 매년 한 3, 4만 호 정도 공급 분량인데 그것이 공중으로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22년도부터 서울의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었다.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복잡하다 보니까 선거 때는 뭐 뭐든지 다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아주 나쁜 풍토가 있지 않습니까? 또 선거 때가 되면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도 공평하게 다 또 뉴스에다 반영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들이 마치 뭐 아무 원인도 없이 갑자기 서울시가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 것처럼 주장하는 것들이 뉴스를 타고 계속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 아닌 사실들이 잘 다 포장이 돼가지고 전달됐는데 이게 여진이 아직도 계속된다고 저는 봅니다. 뭐 여기 다 부동산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동안의 논의사항들을 다 보도를 하셨던 언론인분들이 계시니까 이 점을 잘 녹여서 시민들께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찬이 예정돼 있으셔가지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박영현 기자님 꼭 지켜달라고 계속 하시는데, 예. 안녕하세요. 한경 박영현입니다. 네, 앞에 조금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김인덕 장관 이 브리핑을 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반영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고 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용산공원에 1cm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녹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김인덕 장관이나 정부에서 약간 이제 정원을 밀자고 하는 게 아니다, 공원을 밀자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방위사업청이라든지 뭐 군인 아파트라든지, 그러니까 공원 부지에는 들어와 있지만 사실상 공원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뭐 정화나 이런 것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서울시 입장은 거기도 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이신지 아니면 그쪽은 같이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본체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전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언급하신 군인 아파트 부지나 장교 숙소나 방사청 부지도 본체 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원화하기로 한 면적입니다. 원래 녹지 면적만 공원화하기로 된 게 아닙니다. 용산특별법의 내용이 이 본체 부지 전체를 다 공원화하겠다는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그 부분을 살짝 비껴가서 공원 내부, 본체 부지 내부에는 있지만 지금 현재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들은 그건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를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자꾸 이제 훼손이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점은 분명히 국토부 장관님께 강한 톤으로 바로잡아 드렸습니다. 용산공원은 훼손된 게 아닙니다. 공원 부지 전체가 군부대가 사용하던 부지였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요, 지금 현재도 녹지 면적이 많지 않습니다. 다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전부 다 어떤 용도로든 쓰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은 좀 호도하시는 것이죠. 마치 지금 거기에 뭐 녹지가 많이, 숲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 걸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숲과 잔디와 관목류와 이런 것들을 서울숲처럼 조성에 넣어서 국가 정원을 만들자는 게 용산특별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물이 들어있는 부분들은 이미 건축물이 들어있으니 거기는 공원화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는 동의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일정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뭐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오늘 만남으로 모든 게 결렬된 게 아니라 추후에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소통 창구는 열려 있고 어느 선에서 서로 간에 절충안을 만들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논의를 하도록 했다는 거, 그 부분을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논의가 이어질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